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기억하기 힘드실 정도로 아프셨나요?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어린 시절을 보냈죠. 저는 한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엔 가난하거나 없는 집안에서 자라면 학교에서 굉장히 차별이 심했어요. 원래는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저도 돈이 없으니 저처럼 도시락을 못 사오거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과 모여 점심시간을 버티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를 선생님께선 못마땅하게 보셨나 봐요. 너넨 군뱅이처럼 왜 그렇게 모여있는 거야? 아, 꼴 보기 싫어 진짜. 무지막지하게 그냥 저희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희 때까지만 해도 촌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촌지를 안 주면 선생님이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아이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은 한 번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남의 땅을 빌려 농사일을 하던 아버지께서 큰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어쩌면 좋니? 네 아빠가 크게 다쳤대. 어떻게 하니? 집에 있다가 소식을 들은 엄마가 팔짝 뛰며 저희를 깨웠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는 트랙터 사이에 몸이 끼이셨어요. 시골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돌고 돌아 강원도 쪽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의사들도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서울에 의뢰를 해서 옮겼지만 온몸에 염증이 퍼져서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컸어요. 저희 집 가장은 아빠였고요. 엄마가 하루아침에 그 가장의 자리를 물려받으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죠. 근데 서러운 건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빠가 다치고 나서 병원을 전전하다 보니 집안의 살림은 다 팔아버렸고 저희 가족은 길바닥에 나앉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에 안 가도 된다며 아득바득 우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엄마마저 돌아가시고 큰형이 가장이 되어 우리를 먹여 살렸죠. 그 모습을 본 담임은 썩어 들어가는 제 속을 한 번 더 긁더라고요. 학부모 창간회가 있는 주였어요. 제가 쭈뼛쭈뼛거리니 왜? 부모님 돌아가셔서 이런 말하는 게 넌 불편하니? 어쩌겠어? 그게 너인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고아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면 네가 노력해서 네 아버지부터 내려온 가난을 끊어내던가. 매섭게 그리고 매정하게 말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죠. 어쩌면 내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게 내 탓일 수도 있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반드시 내 힘으로 부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큰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 큰형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학교도 안 가고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 있는 공장에서 일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일을 배우지도 못하고 단속 노동만 반복하는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전 어리다고 월급도 제대로 안 줬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성인이 되자마자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세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오면 몸 이곳저곳에 상처와 멍이 들어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초보이다 보니 더 자주 많이 다치곤 했죠. 그럴 때마다 숙소 근처에 있는 약국에 들렀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 문제와 삶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얼굴에는 우울감이 가득했던 저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볼 때마다 정말 환하게 웃어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제조하는 여자였어요. 제가 다쳐서 오니 조심하세요. 한번 상처나면 흉터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라며 돈도 안 받고
반창고에 연고를 발라서 제 무릎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따금씩 몰래 바카스를 한 개씩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제가 놀라서 쳐다보면 찡긋 웃음을 짓곤 했죠. 그렇게 그녀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랑인 건가 싶었어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저였기에 서울 여자가 저에게 건넨 친절함과 따뜻한 미소는 시골 청년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기에 매우 충분했습니다. 그 여인의 손길과 웃음이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일하다가도 멍하니 그녀 생각을 하니 주변에 같이 일하는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이, 누구 생각을 그리 하는 거야? 같이 좀 하자. 혼자만 웃기 있어? 예? 아닙니다. 에이, 아니긴 뭘 아니야. 딱 봐도 사랑에 빠졌구만, 청년. 그 감정을 놓치지 말게나. 시간이 지나면 설레는 마음도 사라지니 있을 때 잡아. 어르신의 한마디가 제 머리를 띵 하고 쳤습니다. 그녀 같은 여자는 세상에 또 없을 것 같고 놓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전 그날 저녁 퇴근하고 나서 작은 꽃다발을 사가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상남자식 고백이었죠. 저는요,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로맨스 같은 건 잘 몰라요. 대신 정말로 지금은 가난하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어요. 거절하셔도 좋아요. 그저 제 마음을 알아주시길 바라요. 도망치듯 그녀에게 꽃을 주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얼굴이 빨개진 채로 그녀의 답을 들으러 갔습니다. 하필 그때 약국에 손님이 많더라고요. 그녀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있는 그녀의 표정이 지쳐 보이길래 오늘 고백 거절하려고 그러나 보다. 그런데 생각에 빠져있는 저를 발견한 그녀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역시나 바카스를 건네며 환하게 웃는 겁니다. 지금 손님분들이 좀 계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그녀의 웃음에 저도 덩달아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녀였어요. 그리고는 손님이 다 나가자 전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쪽이 좋아요. 어딘가 아프고 슬퍼 보였지만 그 안에 있는 순수함이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저의 고백을 받아준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교제를 시작하고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땐 라디오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를 쓰는 나라에 가게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던 영어 실력 하나로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면서 저는 장인 장모님께 결혼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녀를 제 옆에 꼭 붙여두고 싶었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없는 촌놈이라는 걸요. 하지만 너무나 저에게는 천사 같은 그녀를 놓치기 싫습니다.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이고 허락을 구했죠. 저는 당연히 엄청난 반대를 겪을 줄 알았어요. 부모도 없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남자로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은 상태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정말 환하게 아들처럼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고생 많았네. 그 나이에 가족을 위해서 그리 희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우린 자네를 응원하고 싶어. 라며 딸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녀와 결혼한 뒤 거짓말처럼 인생이 술술 풀렸어요. 그녀가 제 인생의 복덩어리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천사였던 걸까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저는 사업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큰 돈을 벌고 싶었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수출 사업이었죠.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인맥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한 거니까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 장인어른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자네 요즘 많이 힘들다는 거 들어서 알고 있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밖에나.
장인어른은 저에게 큰 돈을 건네주었어요. 자네가 행복해야 내 딸과 손주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도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렇게 그 돈으로 다시 투자를 마련했고 회사가 망할 뻔한 위기에서 장인 덕에 구사일생으로 회사를 살리며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때 운이 트인 건지 여기저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출 아이템에 대한 투자 제안이 들어오며 저는 수출 바이어들도 많이 만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거의 그 당시 수십억 대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1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게 돈을 맛보니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장인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술을 건네시는 겁니다. 저는 장인이 그렇게 엄중한 모습을 저에게 보이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첫 잔을 받아든 저는 원샷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사업 확장하는 걸 그만두라고 말하는 걸세. 예? 그게 무슨... 자네가 지금 여기서 더 사업을 확장시키는 건 크나큰 욕심이야. 사람이 분수에 안 맞는 일을 하면 화를 당하게 돼 있어. 나는 내 딸이 행복하게 바라는 거지. 돈방 속에 앉아서 사모님 노릇하며 근심 걱정 안고 사는 걸 원하는 건 아니라네. 화한 돈은 늘 화를 불러일으킨다네. 자네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저는 욱하고 반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지 무슨 소리냐면서요. 하지만 장인은 항상 저를 위해서 권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순응했습니다. 회사 확장하는 것을 멈추고 아내와 아들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 회사의 상당 부분을 정리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맡겼죠. 그리고 저는 회사의 경영에서 거의 물러나서 정리한 돈으로 땅과 아파트를 샀습니다. 몇 년 뒤 국가 부도 사건, IMF가 터졌어요. 그때 한국에 대한 외국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무역 사업이 그야말로 폭삭 망했습니다. 전 정말로 장인 덕에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확장해서 무역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땅거지가 되어버린 꼴이었겠죠. 장인 덕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인이 암에 걸리셨어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슈퍼맨 같은 분이셨거든요. 큰 거목나무처럼 저와 아내를 늘 지켜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만 같았던 분이 암에 걸리시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내도 나 후회하기 전에 아빠를 돌봐야 할 것 같아 라며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정말 3년간 밤낮 없이 병간호를 했어요. 아들은 제가 맡았습니다. 아내가 그 당시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정말 어쩔 땐 호랑이처럼 무서우면서 또 하루는 솜사탕처럼 달콤하게 날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아빠가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면 매일매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제 품에 안겨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장인은 3년간의 투병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도 쓰러졌어요. 평소에 여보, 나 가슴에 멍울이 잡히는 것 같아. 그래? 병원 가봤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병원 갈 정도로 큰일은 아닌 것 같고 아빠 간병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건지 이곳저곳이 뭉치네. 전 그때 당시 별일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요. 아내는 암이었습니다. 유방암이요. 바쁘다고 몸 돌볼 시간 없다며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더니 결국 병이 커지고 나서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만큼 암 수술이나 치료가 활발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2년 투병하고 많이 힘들어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들
잘 키워야 해. 알겠지? 그리고 나 없다고 독수 공방하지 말고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 그 사람 만나. 난 당신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것 같아.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인생에 여보밖에 없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우리 더 오래 같이 살아야지. 여보, 나 먼저 갈게. 그렇게 아내는 아들과 남편을 두고 하늘로 가게 되었습니다. 참, 하루아침에 호라비가 된 저였어요. 그렇게 많은 재력과 돈은 정말 죽음 앞에서 다 부질없는 거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니 죽을 것 같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정말 아내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저희 가족을 찾아왔어요.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정확히는 가사 도우미이자 베이비시터 아주머니였죠. 아주머니는 아이고, 이 예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어쩌남? 아이고,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애한테 잘해주고 싶다며 집에서 떡도 쪼아서 주고 아이 간식도 손수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호라비인 거 티나면 안 된다면서 실내화부터 시작해서 아이 교복 아래에 떼낀 것도 손수 손빨래로 다 빨아주셨습니다. 아주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너무 감사해서 어째요? 사장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애가 이쁘잖아요. 그리고 안타깝기도 하고 애는 사랑받고 자라야죠. 힘든 일 있을 때면 품앗이하면서 키우는 게 이 대한민국 아니겠어요? 하며 호탕하게 웃는 아주머니를 보고 저도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아주머니를 엄마처럼 따랐고 그 덕에 사춘기도 무사히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상당히 야무진 분이었습니다. 일하면서 번 돈으로 야무지게 굴리더니 목돈을 만들어서 아들을 서울대 성악과까지 보내셨죠. 상당히 똑똑하신 분 같았어요. 원래는 대학을 다녔다가 중퇴를 하셨대요. 결혼하면 대학을 다닐 수 없는 학교에 규칙이 있었나 봅니다. 여튼간에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온 여자면 상당히 엘리트인 건 틀림없었죠.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뒷바라지해야 한다고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연이 끊어졌고 10여 년이 흘러 제 아들도 대학을 가고 유학까지 가버렸어요. 그때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사랑은 더 이상 없을 줄 알았거든요. 하늘나라에 간 아내가 제 첫사랑이자 끝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모임을 많이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 모임에서 건국대학교 조 교수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지인이라며 한 여자를 데리고 왔죠. 그녀는 한눈에 봐도 키가 크고 늘씬하며 미인상이었습니다. 눈망울에 알 수 없는 슬픔이 묻어있는 건 빼고요. 이상하게 그녀에게 눈길이 자꾸 가더라고요. 연대 나오고 이화여대 대학원 미대 출신의 그녀였습니다. 그림 그려서 판 돈 덕에 목돈이 생겼고 부동산 쪽 관심을 가지다가 우연히 이 모임에 오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전 너무 젊은 사람들한텐 마음을 잘 안 줘요. 부동산이라는 게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해서 떼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신중하고 무거운 마음가짐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녀는 제 생각보다 부동산에 진심이었던 겁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녀가 마음이 정말 따뜻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다른 데 쓰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어른이 되었다면 마땅히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게 제 철학이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기에 그녀의 그 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업인이었던 저에게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해준 그녀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의 나이 차이는 정말 너무 많이 났고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서 마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그때 장모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저는 장모님께 의지를 많이 했기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이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겠구나. 정말로 인간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구나. 너무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무렵 빈소에 그녀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모임 사람들을 다 데리고요. 일부러 그랬더라고요. 빈소 복작복작하게 사람들 많이 있어야 제가 덜 외로울 것 같다면서요. 그러면서 입관부터 발인까지 빈소를 지키며 사람들 드실 음식을 날라드리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장모님 49제 끝내고 나서 저는 그녀에게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확 가까워졌어요. 저도 사실은 이혼의 경험이 있어요. 대표님께선 사별이시지만 그래도 배우자와 헤어진 기억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저도 공감할 수 있어요. 공통 분모가 생기니 아주 급격하게 확 가까워지게 되면서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제가 먼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는 사랑을 키워갔어요. 소유진과 백종원과의 나이 차이 정도 되었습니다. 그들이 잘 살고 있기에 저희도 누가 뭐라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잘 살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저를 뜯어 말리더라고요. 특히나 저와 전처의 관계를 알고 있던 분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김 사장, 그러면 안 돼. 딱 보면 몰라? 저렇게 젊은 처자가 자네한테 왜 접근을 하겠어? 돈 아니겠냐고. 자네는 자네 장인이랑 지금은 하늘 날아간 전처가 자네 돈을 탐내지 않아서 세상 물정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애들은 장난 아니라고. 나도 얼마 전에 친구가 여자한테 콱 물려서 십속 뜯기고 다 그런 게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이야. 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사랑이라고,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그럼 알아서 하게나.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친구들은 제가 결국엔 후회할 거라면서 지금은 콩깍지가 씌어서 그녀의 실체가 안 보이는 거라는 등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그녀가 그런 여자가 아니란 걸 알기에 만남을 지속했고 그러다 그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재혼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보는 눈이 있고 그저 연애하며 서로를 위하는 관계로 지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애가 생기니 어쩌겠어요. 사실 떳떳하진 않았습니다. 내 나이 50에 둘째라니. 아들 녀석한텐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시크한 아들은 아빠 인생이니까 아빠가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라며 선택은 저의 자유라고 하더군요. 애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더니 마인드가 바뀐 건지 생각보다 쿨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식을 올리지는 않았어요. 대신 호텔에서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 밥을 먹으며 결혼 발표를 했죠. 그리고 그녀는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저희 집을 본인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미대를 나와서인지 미적 감각이 뛰어난 그녀였습니다. 전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부지를 일본 골프장 대부에게 팔려고 일본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어요. 일본에 사는 그 대부는 한국에서 골프장 사업을 확장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를 잘 모실 필요가 있었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집안일에 대한 권한을 자유롭게 준 것도 있었어요. 근데 바뀐 인테리어와 가구 배치도 마음에 들어서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시집을 와준 것이기 때문에 카드는 마음대로 쓰라고 넘겨주었고요. 그러다가 아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아이 낳고 손발이 시큰시큰한데 베이비시터 고용해도 돼? 라고요. 전 당연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탁 하고 떠오르더군요. 김진숙 아주머니. 10여 년 전 저희 아들을 엄마처럼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비록 아들 유학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지만요. 저는 전화번호 수첩을 뒤져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예요? 사장님 아니셔요?
이렇게 오랜만에 어쩐 일로 연락을 다 하셨대요. 아이고, 나 정말 너무 반갑네. 아주머니, 잘 지내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한국에 계시는지, 그리고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다행히 아주머니는 몇 해 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남편분이 조금 아프셨고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다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반가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재혼해서 늦은 나이에 아이가 생겼다고요. 아주머니는 처음엔 깜짝 놀랐다가 축하한다며 도와드리겠다고 선뜻 저의 제안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게 되었어요. 너무 잘 되었죠.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아들만 있는 집이 딸이 태어나니까 너무 행복하던데요. 퇴근 후에 지친 몸으로 방에 들어가서 아이 자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늙어서 주책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벅찬 감정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참, 남 신경 안 쓰고 내 감정 마음 따라가길 잘했어. 한 사장 말 듣고 아내랑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이쁜 딸 낳고도 못 안아보고 딸 키우는 재미도 못 느껴보고. 저는 저의 선택을 마음속으로 흡족했습니다. 그렇게 도우미 아주머니가 와서 약 1년간 평화로운 가정생활이 이어지던 중 갑자기 아내에게 씩씩거리며 전화가 온 겁니다. 전 그때 밖에서 미팅을 하고 있었어요. 바빠서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막 몇 통씩 울리는 겁니다. 아, 이렇게 바쁠 때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는 거야? 아, 정말 화나네. 잠깐 양해를 구하고 옆길로 빠져서 아내 전화를 받았어요. 나 지금 일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야? 급한 거야? 그녀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바락바락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진짜 아주머니 도우미 아줌마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나 그 아줌마 잘랐어. 어? 무슨 소리야? 아주머니를 자르다니. 아니, 상의도 없이 갑자기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저는 엄청 당황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부러 이야기 안 했지만 도우미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거의 10년간 일을 봐주시던 분이시니까요.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 아줌마가 내 돈을 훔치다가 걸렸잖아.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막 우기니까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 그런데 없긴 뭐가 없어? 가방에서 돈 뭉치가 나왔는데 내가 보니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나 쓰라고 현금 다발 준 거 거기서 조금씩 꺼내갔다니까? 정말 그러셨다고? 아주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왜 날 의심하는데? 저는 일을 부랴부랴 마치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화가 가시지 않은 건지 얼굴이 뻘개져 있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평화로운 줄 알았던 1년간 은근하게 아내와 가사 도우미 사이에 신경정이 있었나 봐요. 결국 아내한테 도벽하다가 덜미가 잡힌 아주머니는 내쫓기게 된 거였죠. 아주머니가 훔친 거 아니라면서 반박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몸싸움 때문에 아줌마가 유치장에 갇혔다고 했어요. 전 놀라서 유치장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사실 아내의 말을 제가 온전히 다 믿은 건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아주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이 더 길었습니다. 우리 애 엄마 하늘나라 갔다면서 불쌍하다고 녹즙이며 찹쌀밥이며 애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다 집에서 손수 만들어서 주신 사람이고 한 번도 저에게 먼저 돈 이야기 꺼낸 적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다시 일 나가는 척하고 저는 아주머니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갔어요. 유치장에 안에 계시는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안 좋던지요. 경찰에게 물어보니 아주머니 보호자가 와야지 나올 수 있다는데 제가 대신 보호자라면서 사인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절 보자마자 유치장 사이로 손을 내밀며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이 집에 대해서 미련 없습니다. 이거라도 봐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이 USB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3대를 살리는 자료니까 아들이랑 집안을 위해서라도 꼭 보세요. 안 보시면 정말 3대가 후회하실 거예요. 무시무시한 아주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전 일단 찝찝한 마음에 그 USB를 뒷주머니에 찔러 넣었어요. 아주머니는 유치장에서 나오셨고, 참 살다 이렇게 정직하게 일해도 별의 별일을 다 겪습니다. 사장님 참 좋으신 분인 거 맞죠? 하지만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도 사모님 같은 분 밑에서 더 이상 일하기 싫으네요. 그간 많이 참고 아이 위해서라도 계속 일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사장님 댁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꼭 보시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셨어요. 뭔가 제가 대단한 실수를 한 것만 같은 찝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괜히 저는 찝찝한 마음에 사무실로 들어가서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열게 된 파일들.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할 이야기들, 정말 기가 막히는 판도라의 상자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날짜별로 찍힌 지난 1년간 아내가 도우미 아줌마에게 한 폭언들과 갑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먼지잖아.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해요? 아줌마! 걸을 때 발소리 안 나게 살살 걸으라고 했지? 우리 애가 깨잖아. 거의 무슨 초식동물이 내는 익룡 소리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여자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제 앞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도 큰 소리를 지르는 법이 없었어요. 한없이 따뜻하고 마음이 넓은 여자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녹음 소리를 들으니 순간 정신이 번쩍하고 들더라고요. 저는 아주머니에게 죄송하지만 여쭐 게 있다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우선 고개 숙여 아내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녹음본 전체를 다 들은 건 아니고 일부만 들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말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아이는 안 돌보고 맨날 밖으로 나다니더라고요. 아니, 우리 사장님이 이런 여자랑 재혼할 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주머니는 철학 공부도 하시고 사람 보는 안목이 뛰어났어요. 제가 회사 직원을 뽑을 때 아주머니에게 조언을 청할 정도였죠. 그러다 아주머니가 아내의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평범한 여자가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답니다. 그간의 정도 있고 혼이 아버님이니 혹시 몰라 그때부터 녹음기를 들고 다녔답니다. 저에게 보여준 모습과는 다르게 아내는 갑질의 여왕이었대요. 아줌마, 이것 좀 집에 가져가세요. 라며 아내가 냉동식품을 챙겨줬나 봐요. 그런데 보면 전부 다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 혹은 삐쩍 말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먹지도 못한 음식이었답니다. 도우미 아줌마를 완전히 거지로 본 거죠. 그런데 고소장에는 그것조차 도우미가 냉장고에서 훔쳐갔다며 주작을 했답니다. 아줌마는 그때마다 다 사진을 찍어서 이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요. 집 가서 먹지도 않고 버렸답니다. 그러다 이제 결정적인 건 아내와 어떤 남자가 전화 통화를 하는 걸 듣고 나서였대요. 정말 사장님 충격 받으실까봐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내는 제가 출장 나갔을 때 전화 통화를 누군가와 바쁘게 하더니 제 서랍에서 신분증이랑 인감 도장을 가지고 나갔대요. 뭐라고? OTP 카드? 발급? 일단 기다려봐. 아내의 통화를 들은 아주머니가 은행 보안카드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수상하게 여겨서 아내에게 살짝 말했나 봐요. 아니, 사모님, 무슨 급한 일 있으셔요? 왜 사장님 인감 도장이랑 신분증을 들고 가셔요?
사장님께 무슨 일 생겼나요? 그때 아내가 깜짝 놀라서 아줌마한테 엄청 화를 냈답니다. 아줌마! 아줌마는 일이나 잘할 것이지 뭘 그렇게 참견질을 하세요. 나 진짜 화나네? 하면서 그날 밖에 나갔다 들어와 아줌마한테 엄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답니다. 그때 아줌마가 도벽에 있다면서 누명을 씌워서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서 내쫓은 거였어요. 전 그때부터 아내가 여보, 우리 가정부 새로 바꾸면 안 돼요? 왠지 나보다 더 집안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단 말이지. 에이, 그래도 한 번 맺은 인연은 문제 없으면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 라며 돌려서 거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었을 줄이야. 저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보니까 아내가 아줌마를 쫓아내고 싶어서 몰래 아줌마 가방에 돈다발을 넣고 훔쳐간 거라고 우긴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이도 반백살이 훌쩍 넘으니 대충 이야기만 들으면 상황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때리려고 했던 건 오히려 아내 쪽이더라고요. 경찰들은 사모님 말이 정확할 거라고 대충 넘겨 짚어서 아줌마를 연행해 간 거고요. 나중에 아줌마가 증거자료 제출하고 해서 무혐의로 기소조차 안 되었지만 전 너무 죄송해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 말을 듣고 제가 은행에 가서 계좌 전체를 조회했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금 계좌에 있는 돈을 매월 100에서 200만 원 가까이 빼가는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게는 4천에서 5천만 원까지요. 거의 15억 가까운 돈을 빼갔습니다. 제가 워낙에 큰 돈을 왔다 갔다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잘한 건 잘 모르거나 비서한테 맡겼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비서 일을 대신 맡겼더니 이런 일이 생길 줄이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 속여서 공금도 3억이나 빼돌렸더라고요. 참, 믿는 도끼에 발등 맞는다는 게 이렇게나 아프고 충격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일본에 뭐 로비한다고 돈을 달라고 했고 아내의 말이니 직원은 믿었나 봐요. 그제서야 제 콩깍지가 벗겨지더라고요. 탁하게만 보였던 세상이 맑게 보였습니다. 이제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를 아끼던 동창들과 주변 사람들이 제 재혼을 막는 이유가 이제 알겠더군요. 전 가장 먼저 한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사장, 자네 말이 맞았네.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생긴 거야? 그게 아니라 아니 그 여자 사기꾼이야. 순 사기꾼. 제가 겪은 일을 말해줬고 한 사장은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며 본인이 알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인들한테 아내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연대 졸업하고 이대 대학원 졸업한 것도 거짓말인 것 같았단 말이죠. 아는 분이 연세대 교직원으로 있어서 학번 조회를 했는데 없는 학번이랍니다. 이대 대학원 졸업한 것도 아니래요. 평생교육원 잠깐 다니다가 자퇴한 거라고 합니다. 와, 정말 화가 나서 뒷목이 땡기더라고요. 뭐? 그러면 아니 건대에서 공부하는 그 사장님은 왜 그 여자를 모임에 데리고 나온 거야? 알고 보니 그 사장도 그 여자한테 작업당한 거였습니다. 속은 거였어요. 그녀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모임에 온 것도 돈 많은 남자 물어보려고 한 거였고요. 장모님 장례식장에 온 것도 전부 다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연막이었어요. 돈 많지만 사별해서 외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남자는 잘만 꼬시면 본인한테 넘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아내한테 가서 처음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해. 더 이상은 안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짜고 진짜인 거야? 아내는 처음에 발뺌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 사람들이 거짓말 치는 것 같다면서요. 그러다가 제가 아줌마가 저에게 건넨 녹음 자료 파일들과 학번이 없다는 사실이 담긴 증명서까지 보여주니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군요. 그냥 나는 당신이 좋았을 뿐이야. 당신을 사랑해서 애 낳고 그냥 그렇게 산 건데. 악마의 눈물을 흘리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아기를 안고요. 저도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저는 하늘에 있는 아내가 슬퍼할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속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내가 나이 먹고 노망이 났지.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사별했으면 분수에 맞게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미쳤어. 내가. 결국 저는 아내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아줌마께 가서는 정말 죄송해요. 기인을 제가 감히 의심하고 공경에 처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 제 불찰이에요. 아주머니는 하늘에 있는 아내가 보내준 귀한 분이신데. 눈물을 뚝뚝 흘리자 아주머니는 살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저를 되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아주머니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아주머니 남편분께서 지금 암으로 투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병원비를 벌려고 가정부일을 다시 시작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돈 많으니 그거라도 써야죠. 사죄하는 마음으로 전액 병원비 부담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부러 아줌마는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저에게 부담이 될까봐 말씀을 안 하셨대요. 아이고, 제가 먼저 사력 있게 살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전 아내와도 결국 이혼을 했어요.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죠. 이 늙은 할아버지 같은 아빠가 딸내미를 키우는 것보단 그래도 친모한테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싶더군요. 엄마 사랑받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우리 아들을 봤을 때만 해도요. 그렇게 그 뒤로 다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던 중 아주머니께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에 홀수년도 건강검진하는 거 아시죠? 우리 아저씨도 건강검진으로 암 발견해서 지금 치료받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니까 사장님도 꼭 받아보셔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 평소에 건강했기 때문에 건강검진은 잘 안 받는데 괜히 그땐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가게 된 병원에서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만 겁니다. 비뇨기과 의사가 저에게 다시 한번 묻더군요. 정말로 아이를 이 나이에 가지신 게 맞나요? 예? 아니, 부끄러운 이야기를 왜 2번씩 물으십니까? 의사는 모니터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갸우뚱지었습니다. 정자 활동량이 거의 없는 편이세요. 이론상으로는 아이 가진 게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시험관도 힘든 수준이에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으시고 이렇게 활동량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자연 임신을 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순간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다른 건 다 의심을 해도 아이마저 가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전 바로 지체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식도 아닌 애를 키우는 여자한테 양육비를 지원했더라고요. 바로 소송했죠. 소송에 들어가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서 조사가 나왔고요. 조사 중에 아이 학대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보내준 양육비로는 사치품을 사는 데 사용했고 애한테는 하나도 투자를 안 했답니다. 살도 너무 빠져서 미라처럼 살가죽이 뼈에 쫙 하고 달라붙어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년 만에 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아빠 하고 제 품에 달려오는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던지요. 아무것도 모르니 내 핏줄이 아니어도 내가 키워야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고 선생님한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힘겹게 클 때 부모의 그늘막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한테는 제가 겪은 그런 힘든 아픔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들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는 소송을 통해 양육권을 다시 가져왔고요. 전 아내에게는 아동학대와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을 전부 걸어버렸습니다. 애 엄마라고 해서 이 전 소송들에 대해선 선처를 구했는데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감방에 들어갔고요. 욕심부린 자의 최후는 비참했습니다. 지금은 제 딸내미 제 품에서 너무 행복하고 밝게 잘 크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
가사 도우미 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요. 정말 은인입니다. 마음으로 키웠지만 제 딸이에요. 떳떳하고요. 언젠간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오겠지만 사랑으로 키우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